안녕하세요. 부텐토TV입니다. 오늘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 제전략 3대 전략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 조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는 노령층 세대, 그리고 청년층 세대, 장년층 세대를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층은 사회적 약자인 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아닌 계층. 사회적 약자의 계층은 장애인, 청년,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 가족, 소수민족을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하고요. 이 사회적 약자 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아닌 계층 둘 다 대한민국의 국토 내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의 세대입니다.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이라는 것은 주거복지, 그리고 먹고 살고 생활하는 생활 SOC와 관련되어 있는 거요. 그리고요, 자연재해나 인적재해에 의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국토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3장의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 공간 조성이라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전국 쇠퇴지역 해랑 및 노후 건축물 전망입니다. 전국의 쇠퇴지역의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색깔이 진한 색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진한 색은 쇠퇴를 표시하는 그러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인구, 산업, 노후 건축물입니다. 인구는 최근 30년간 최대 대비 현재 20% 이상 감소하거나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곳,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최대치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중에서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인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한 곳은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아주 진하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도 갖추지 않은 곳은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하얗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세퇴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쪽 지역은 지금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많으니까 쇠퇴지역이라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라지는 소멸도시가 이쪽으로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노후 건축물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2036년도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즉 60% 이상의 건축물이 20년이 넘어가는 건축물이 되어서 이 노후 건축물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국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뒤에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접해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도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아직도 인구 감소 전망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시 외 지역에 과잉 시가와 예정 용지를 설정을 해서 도시 개발과 그리고 기반시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제 시가와 예정 용지는 앞으로 주거, 상업, 공업 될 그러한 비도시 지역의 땅을 시가와 예정 용지라고 합니다. 즉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지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개발하겠다고 도시 계획을 짜서 쓸데없는 기반시설 등을 설치를 해서 국고를 낭비하는 쓸데없는 지자체, 그러한 행동 정치인들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 외곽의 지적적인 개발로 기존의 도심 말고 즉 시가화되지 않은 땅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짜다 보니까 원래 있던 원도심의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다 보니까 신구 시가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더라.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든 인구를 한 곳에 밀집시켜서 이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과 개선을 하면 되는데 자꾸 밖으로 해서 원래 있던 인구를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이 분산된 인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적인 시설을 계속 설치해 주다 보니까 국고가 낭비되고 제대로 다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관련된 생활시설이 부족하니까 살아가기에 불편함을 느끼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바로 줄어드는 인구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리한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에 의해서 계속해서 난개발을 통한 확장된 것이 원인이 된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원도심이 쇠퇴함으로 해서 도시 재생의 문제 그리고 빈집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의 지속이라고 해서요. 즉 비도시 지역입니다. 비도시 지역에 계속해서 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접근성이 좋고 토지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쪽으로 개발압력이 미쳤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쪽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도심 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게 되면 더 이상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물 설치로 인해서 훼손이 심한 문제가 생기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허파입니다. 허파가 병들게 되면 결국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심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심을 쓰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하고 5대 광역시 그리고 마창진에만 남아있는 바로 용도구역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의 도래 앞으로 2028년이 되게 되면 이제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는 2017년 이후부터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즉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사회경제에 이바지할 인구인데 사회경제에 이바지할 인구는 2017년도 정점을 찍고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도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 보수, 개선을 해야 될 것이지 더 이상 확장하는 부동산 정책은 필요 없다. 그리고 2047년에 되게 되면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6개의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인구 감소가 전망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곳 중 4곳, 즉 40%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 외의 지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30년 뒤가 되게 되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안에 대해서는 낱개로 보지 말고 전체를 하나로 봐라.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나를 보고 하라면서요.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계 강화라고 해서 기존에 오래된 도심, 새로 만들어진 도심을 따로 보지 말고 서로 연결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라. 그러면 도로망 등 개편을 통해서 서로 연계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규 수요를 하게 되면 대규모 개발을 하지 말고 시가화 지역 안에다가 소규모로 맞춰서 해라. 시가화 지역이라는 것은 주거 상업공업, 즉 도시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다가 거기에 맞는 부분만큼만 해서 개발을 하고 나머지 땅은 손대지 마십시오. 인구 감소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원도심과 새로운 신도시를 서로 연계시켜서 개발을 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기존에 있는 지금의 형태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앞으로 변화될 도심의 구조입니다. 자, 변화될 도심의 구조는 가운데 원도심이 있고요. 연결되는 축 다음에 신도시가 있을 겁니다. 자, 신도시와 구도심을 서로 연계할 텐데 연계하는 축은 두 가지 축이다.
생활문화축과 교통축을 중심으로 서로 연계할 것이고, 이 축에서 벗어난 그러한 도시 기반 시설들의 공간들은 전부 다 녹지로 만들어라. 그래서 왼쪽에 보면 난개발을 통해서 막 들쑥날쑥하게 이러한 건물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거기에 생활문화축과 교통축에서 벗어나 있는 곳은 오히려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는 아예 철거를 시켜서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고 생활문화축, 교통축 있는 곳에만 앞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설들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정리를 시키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장 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를 관리할 때에는 도심의 확장적 개발을 하지 말고 복합 입체 개발을 유도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주요 교통축 중심으로 압축 도시 정비를 추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창의 도시는 끝났고 지금은 기존에 있던 도심에 있는 공간에다가 압축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이때 개발하는 방향의 축은 주요 교통축이라고 해서요, 주 간선도로, 철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십시오. 평창하는 도시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로의 접근성이 좋고 토지의 가격이 저렴한 곳은 개발 압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 곳은 중점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토지의 가격이 저렴하고 도시의 교통편이 좋아서 그러한 가치 상승이 일어날 곳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과 녹지지역에 개발 압력이 계속 미치는 곳은 성장관리 방안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따라 나오는데요. 웬만하면 팽창을 하지 말되 꼭 필요한 것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곳 그곳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줄게. 건폐율도 올려주고 나머지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풀어줄 테니까 거기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개발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새로운 주택의 수요 그리고 새로운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합니다. 그러면 줄어든 인구지만 새로운 시설을 그러면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과 상업, 업무, 산업 공간에 대한 개발은 어디 해야 된다? 구도심에 해라. 새롭게 개발하는 비도시 지역에 토지를 난개발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자, 유휴 공간이나 부지의 집약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도시 공간을 압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개발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도시 외곽에 위치하거나 기성시가지에 있는 재활용에 부족한 빈집, 빈집에 대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예 못 쓴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부숴서 재건축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숴서 쓸 수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되지 않는 곳이라면 아예 철거를 해버리라. 녹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 빈집 소유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각종 제도적 기반과 적정 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지원이고 대신 빈집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를 시켜서 이 빈집이 바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가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과 함께 그 빈집의 소유자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토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 보니까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난개발하지 못하도록 묻기 위한 용도지역제에 대한 규제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허용행위 및 밀도를 차별하겠다.
아예 개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줄여버리겠어요. 그러면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땅을 쓸 수가 없겠죠. 더 이상 난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상공에 있는 것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줄 것이고, 주상공이 아닌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토지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규제를 많이 해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써야 되는 토지의 용도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규제는 강화하지만 지자체 조례에서 쓸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즉각 필요한 토지의 수에 대응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는 규제, 일부는 완화, 규제와 완화 정책이 동시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잘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난개발의 문제, 그리고 지자체 간 대립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도심의 개발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왔던 새로운 구역이 입주규제 제소구역인데요. 원래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 끝나던 것을 현 정부에서 5년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을 해라. 그래서 원도심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원도심의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잘 활용을 해서 원도심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거점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한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시기에는 주거상업고급지역에 바로 붙어있는 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막 법을 어기고 개발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한 부분을 더 이상 쓰지 않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얘를 다시 돌려야 되는데, 한번 개발되어 버린 것을 다시 돌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위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훼손된 지역은 공원 녹지를 조성을 해서 다시 개발제한구역의 원래 용도로 돌려야 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워낙 개발이 많이 된 인근의 개발 압력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가치가 없다면 오히려 생활 SOC 사회간접 자본으로 바꾸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원칙이 나오는데, 기존의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풀어서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은 그 투여 개발제한구역을 풀 이유가 없다. 그게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이고요. 관리체계의 확립이라고 해서요, GIS 드론 등을 통해서 법을 어겨서 위법적으로 쓰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심생활공간과 관련되어서 주거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은 103.3%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자가점유율은 전국 평균 56.8%고 서울은 42.1%, 수도권은 48.9%이다. 실질적인 자가점유율은 대단히 낮다는 얘기죠. 100%가 안 된다. 하지만 가구 수하고 주택 수를 계산해 보니까 전국 평균은 이미 넘었다. 계속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수요 인구가 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수준 상태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러한 가구, 임차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임차 가구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 서비스 수준의 격차, 앞번에 나왔었죠. 자꾸 밖으로 개발을 해서 있는 인구를 자꾸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시설들을 여기저기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한 돈이 다 따라갈 수 없죠. 즉 재정이 부족하니까 대하실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활 SOC 시설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거. 자, 이러한 시설들이 자꾸 격차가 발생하니까 모아야 되겠죠. 어디로요? 도심 중심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등 중심지역 위주로 이제 모아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보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과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니까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고령자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 앞으로 20년 뒤인 2040년이 되게 되면 전체 가구 중에서 36.4%가 1인 가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고령자 가구 같은 경우에도 2040년이 되게 되면 44.2%로 급증 예상이 됩니다. 나홀로 사는 가구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가구 그리고 나홀로 사는 가구 전체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44.2%로 전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반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는 예전처럼 고도의 성장하는 사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한 사회 현상에 맞추어서 지금 기존의 4인 가구 중심의 국민주택 규모를 이제 조정을 해서 소형 가구 그리고 청년, 고령자, 여성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주거 면적이나 시설 기준 등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거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주거의 개념과 소유의 개념이 점점 틀려지면서 나의 단독 소유가 아니고 앞으로는 하나의 집을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공유주택 개념, 쉽게 말해서 에어비앤비 이런 개념 되겠죠. 코하우징. 자, 코하우징은 쉽게 예를 들면 20가구가 사는 그런 다세대가 있다. 그리고 그 지하에 보니까 따로 공간이 있는데 그 지하에 가니까 세탁실이 있고 애 돌봄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고 거기 회의실이 있고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그런 방들이 있더라. 자, 이러한 공간들을 위에 살고 있는 20가구의 가구들이 같이 쓰는 거죠. 각각 집마다 부엌 등 해서 따로 독립된 주거공간, 생활공간이 있고요. 지하 등에 별도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서로 쓰는 거. 이거 우리가 코하우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형 아파트라고 해서 하나의 아파트인데 다른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대분리형 아파트. 그리고 서비스 레지던스 공유주택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유주택은 여러 사람이 쓰는 건데 개념이 호텔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형태가 주택의 형태가 기존에 있던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믹싱이 되어서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러한 공유 경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쪽으로 제도 정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얘가 합법화되어야만 가능하겠죠. 제5차 토종학계획 3대 전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라고 해서요. 자연재해나 인적재해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 방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재위험도 분석 및 주변 지역의 재난방제 주기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수립에서 자체부터 지역마다 이러한 요인들을 조합을 해서 계획을 짜겠다. 그리고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해서 안전한 국토환경으로 구축을 하겠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안심 국토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3단계 전략,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과 관련되어서 저 부텐토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